여기 그림을 잘 보십시오. 마이너스 Dt를 기준으로 해서 보세요. 저속에서도 50%, 고속에서도 50%입니다. 그림이 좀 더럽지만 50이라고 봐주시면 됩니다. 자로 다 재가면서까지 그릴 수는 없으니까. 근데 가만히 보세요. 이미 여러분께 설명드렸지만 저속에서는 주파수가 얼마 안 되고 고속에서는 주파수가 많아지죠. 이것이 정상입니다. 자동차라는 것이 천천히 갈 수도 있고 빨리 갈 수도 있는 겁니다. 엔진의 회전 속도는 저속일 때가 있고 고속일 때가 있는 것이죠. 이때 주파수를 예를 들어서 25Hz라고 얘기를 하죠. 엔진을 급가속 시킬 때 엔진의 트렌드 곡선이 800rpm에서 급가속을 시켰더니 졸지에 3000rpm으로 올라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엔진은 기계적으로 운동을 하고 아날로그적으로 시간과 공간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만약에 급가속을 한다면 850에서 3000으로 간다면 이러한 식으로 올라갈 수밖에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볼 때는 순식간으로 왕 하고 올라가는 것 같지만 사실은 시간을 쪼개보면 매번마다 아날로그적 변화를 가지기 때문에 시간을 필요로 한다. 여기서 또 법칙이 적용이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는 주파수는 어떻게 변하는가? 자, 이렇게 나오는 펄스가 어떤 것이 있다고 했습니까? 에어프로 센서, 비클 스피드 센서. 그쵸? 그 다음에, 미쓰비시 방식의, 옵티컬 방식의 크랭크 앵글 센서나, 레퍼런스 마커, TDC 센서. 그게 이런 식으로 나오죠. 그러면 25Hz에서 악셀 페달을 점점점 밟으면 30Hz가 됐다, 45Hz가 됐다가, 50Hz가 됐다가, 60Hz가 됐다가, 80Hz가 됐다가, 120Hz가 됐다가, 300Hz가 되고, 이런 식으로 숫자가 변화가 되겠죠. 이때 만약에 배선에 문제가 있거나 센서에 문제가 있어서 이것이 순간적으로 펄스가 빠졌다고 생각해보죠. 이런 식으로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 순간의 펄스가, 주파수가 50이 나와야 될 부분이 48밖에 안 나왔다고 해서 어떻게 이것을 의심하겠습니까?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것이 바로 디지털로 숫자를 보면은 이러한 문제를 가르친다는 얘기입니다. 만약에 펄스가 아예 빠져버렸다면 45에서 60으로 가야 될 차례에서 졸지에 0Hz로다가 떨어지겠죠. 이렇다면은 이거 문제가 있구나. 왜? 이 숫자의 변화를 가만히 보세요. 점점 증가 추세에 있죠. 트렌드를 그린다면 이러한 식으로 되는 것입니다. 이러한 식으로 되는데 어떻게 이렇게 빠질 수가 있겠느냐 얘기죠. 0으로 퉁 이렇게 트렌드를 본다면 금방 눈에 보이겠죠. 그러나 이빨이 왕창 빠진다면 이렇게 0으로 떨어지지만 하나 정도만 빠진다면 50Hz가 나와야 될 게 48Hz, 47Hz밖에 안 나옵니다. 그럼 누가 이것을 의심하겠느냐는 얘기죠. 따라서 우리가 주파수를 재는 것은 굉장히 조심해야 됩니다. 자동차 정비에서 특히 조심해야 될 것은 저항을 함부로 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파수죠. 보통 자격증 시험에서는 저항을 이렇게 잽니다. 점막 코일, 1차 코일, 2차 코일 저항제고, 유전 시험하셔. 그거 백날 해봐야 소용없어요. 왜? 자격증 백날 주소는 뭐합니까? 바깥에 나가가지고서는 본네트 뜨악하니 열면은 점막 코일만 있는 줄 알았더니 점막 코일만 있는 게 아니라 거기에 온갖 장치가 다 붙어 있어요. 고참이 이거 점막 코일 재라. 그러면 재겠지만은 문제가 있는 자동차에서 수천 가지의 고장 요인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점막 코일 저항된다고 승산이 있겠습니까? 수천 분의 1인데. 따라서 자격증 시험에서 아무리 저항 재는 거 연습해봐야 바깥에 나오면 죽도 못 먹는다는 얘기가 그래서 나온 것입니다. 그리고 실전 사례에서는 이런 경우도 있죠. 점막 코일의 저항을 아무리 재도 정상인데 실제로는 점화 에너지는 떨어지는 것이 있다는 사실이죠. 이 점을 절대로 간과하셔서 안 됩니다. 그래서 자동차 정비에서는 저항 재는 것을 대단히 조심스럽게 다뤄야지 된다는 얘기죠. 어쩌면 재일 필요가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비 지침서 보세요. 저항제죠. 냉각수 온도 센서 비커에다가 물 끓여가지고 저항지고 어느 천년에 그 짓 합니까? 그 정도로 냉각수 온도 센서가 의심스러워서 비커에다 물 끓여가지고 저항질 정도의 정신이라면 게임은 이미 끝난 거 아니겠습니까? 진정한 기술은 문제 있는 자동차에서 저건 냉각수 온도 센서구나 라고 판단하는 기술이 중요한 것이지 냉각수 온도 센서일 거야 라고 해서 수천 가지 중에 한 가지를 겨우 랜덤하게 운이 엄청 좋아야 되겠죠. 그거 딱 해가 빼가지고서는 이제 비커에다 물 끓여가지고 골로에다가 딱 올려놓고서는 물 끓여서 저항된다? 그 정비심사에 그런 그림 나오는데 그거 했다가는 바꾼습니다. 바꾸면 처자식 다 굶겨 죽여요. 이거 하지 마십시오. 길게 얘기해봐야 시간 할 거니까. 한편 주파수도 그렇습니다. 방금 말씀드린 대로 펄스가 순간적으로 하나가 빠졌을 때 0Hz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숫자만 약간 낮아진다는 사실이죠. 이거 가지고서는 어떻게 이빨이 빠졌다고 추론을 할 수가 있겠습니까? 추론. 근데 이걸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보세요.
저속이건 고속이건 마이너스 t가 항상 50이었는데 여기서는 졸지의 한 사이클이 여기서 이만큼이 되겠죠. 이빨 하나가 빠짐으로 인해서 여기는 어떻게 되느냐? 마이너스 t가 길어진다는 사실입니다. 마이너스 t가 길어지고 플러스 t가 상대적으로 작아져요. 쭉 듀티는 저속이건 고속이건 항상 50%여야지 되는데 듀티가 편차가 생겨가지고 30%나 아니면 40%로 나온다면은 이것은 무엇을 뜻하냐? 여기 있어야 될 펄스가 빠졌다는 뜻입니다. 따라서 듀티를 재는 것이 자동차 정비에서는 대단히 중요하다는 사실이죠. 그리고 듀티 중에서도 어떤 듀티를 봐야 된다? 마이너스 듀티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마이너스 듀티를 정교하게 봐야지 됩니다. 그리고 듀티를 갖다가 측정만 해가지고서는 의미가 없다. 트렌드, 경향으로 봐야 된다. 경향으로. 그래야만이 이 펄스가 하나라도 빠진 것을 알아낼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점에 대해서 실전 정비 사례는 이건 전제제어 엔진 편에서 자세하게 다룹니다. 여기서는 제가 전제제어 엔진에 대해서 깊이 있게 들어가진 않겠습니다. 왜? 어차피 2권이나 3편 또 튜너편에서 자세하게 다룰 테니까 말이죠. 여기서 결론만 알고 계십시오. 저항 재지 말 것, 주파수 재지 말 것. 주파수 재는 건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에어프로 센서 같은 경우 스로우에서 뭐 37Hz가 나와야 된다. 근데 에어프로 센서가 이종품, 다른 착고가 끼어지면 뭐 43Hz가 나올 경우도 있겠죠. 똑같은 공회전인데도. 그럴 경우에는, 왜? 공회전에서는 37에서 뭐 플러스 마이너스 2, 3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보통 1 내지 2 정도 왔다 갔다 합니다. 그 정도 편차는 있을 수 있다는 얘기죠. 근데 이 차도 똑같이 스테디하게, 즉 일정한 아이들링 상태를 유지했더니 이거는 43에서 늘더라. 그렇다면 에어프로센서 특성이 다른 거가 꼽혀져 있다는 얘기죠. 여기서 가속을 하면은 배려버립니다. 왜? 가속을 하면 37에서 200까지도 올라가고 얘도 43에서 200까지도 올라가기 때문에 가속하면 어차피 서로 변함으로 상대 비교를 할 수가 없습니다. 절대 비교도 안 돼요. 그래서 스테디한 상태, 아이들링 상태에서 37Hz가 나오는 자동차인데 43이 계속해서 나온다. 그렇다면 에어프로 센서의 이종품 여부를 의심해 볼 수는 있겠죠. 이럴 때는 주파수를 가끔 쓰기도 합니다. 즉 변화가 되지 않는 상태로 일정하게 놔둔 상태에서 말이죠. 그러나 이것은 자주 쓰는 것이 아니다. 그래서 오히려 펄스가 순간적으로 빠지는 것을 잡아낼 때는 주파수로 보는 것보다는 뒤로 보는 것이 정확하다. 펄스가 하나만 빠져도 알아낼 수가 있습니다. 주파수로 알아낼 경우에는 펄스가 우지끈하고 그냥 섹타별로 한 이만큼이 통째로 떨어져 나가야 주파수가 변화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야 겨우 펄스가 빠지는 걸 알아낼 수가 있는데 이거 그렇게 고장난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결코 없지요. 여러분 어떻게